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드디어 한국의 전통색을 소개시켜 드릴 문은배입니다. 이 전통색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역사적인 동안에 그 왜곡되기도 하고 좀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오해하고 알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통색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전통색이 있다가 한동안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제강점기 때 많이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이 연구가 나중에 한참 뒤에 1990년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헌도 다시 찾았고 역사적인 뿌리도 찾았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전통색을 2012년에 어느 정도 완성 문화 콘텐츠 진흥원의 도움을 얻고 해서 2012년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많이 완성을 한 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기존에 있던 자료들 또 연구하셨던 선배님들의 자료를 제가 받고 그 귀중한 자료를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료를 모으고 정리한 것이 2012년에 제가 완성한 한국의 전통색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소개된 책에는 말하자면 어디서 난 웅황을 몇 끈을 다려서 어떻게 염색을 해라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제 먼셀 KS 체계로 다시 한번 만들고 측색을 해가지고 잊혀진 색들을 좀 더 표준화해서 만들고 또 색을 재현해보고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연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199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예술가하고 고증하실 수 있는 공예가들이 모이셔가지고 먼저 그 80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립현대미술관 책이 굉장히 소수만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제가 그 색 이름을 알릴 그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만든 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화여대 색채디자인연구소에서 2000년에 한국의 전통색 색표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가지고 그 월드컵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알릴 방법이 없겠냐 해가지고 안그래픽스와 함께 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의미를 좀 부여한 거죠. 그전에는 색 이름만 있다가 송화색 있다가 송화색은 소나무 꽃가루로 만든 색이며 다과에 쓰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풀어서 만든 이제 그게 처음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몇만 부를 발행했는데 금방 월드컵 그 흐름을 타고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역사고요. 그 이후로 연구가 없다가 자료를 계속 모아가지고 2012년에 제가 콘텐츠 진흥원의 그 도움으로 이 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책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15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이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전통색 그 연구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한국의 전통색이 나오고 국립현대미술과 함께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교재가 나오고 또 색채라는 책을 통해서 또 이름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에는 색마다 의미와 사진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에 한국의 전통색을 완성했던 거죠. 네. 그리고 요것들이 나중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한국의 전통색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가장 좀 뿌듯했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한국의 전통색의 이름과 색을 정확하게 알리게 됐구나라는 그 아주 보람을 느끼는 계기도 됐습니다. 여기 생활 속의 전통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색상환을 한자를 써가지고 강색, 등색, 황색 이런 이제 순 우리말 이제 한자죠. 고유어로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립 그 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전통색을 이용한 패션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헝겊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기본적인 색채를 알려주고 이제 다문화 가정도 초청을 해서 같이 우리의 전통색을 즐겨봤던 이제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를 제가 뭘 할 거냐면 15번에 걸쳐서 한국 전통색의 이해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전통색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전통색도 그 산업표준처럼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색을 이 오방정색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각각에 갖는 여기 청적, 황백, 흑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청적, 황백, 흑에 속해 있는 색채들에 대한 색 이름을 또 알려드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게 어떻게 쓰여왔는지 이제 그런 해설을 좀 해드릴 거고요. 맨 뒤에는 생활 속의 색채입니다. 옷 속에는 어떻게 전통색이 들어가 있고 음식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고 건축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고 예절과 색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설이 많이 길었네요. 그래서 매번 시간은 길지 않게 좀 집중력으로 해서 제가 한국의 전통색을 좀 체계 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그 메시지를 드릴 거는 한국의 색이란 무엇일까입니다. 그 중에 한국인의 색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과거에 조선시대 개항기 이전의 분들은 많은 사물이나 행동이나 생활이나 예절에 의미를 두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색이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옷 하나를 입더라도 또 가구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 이것들에 대한 의미와 그것들에 대한 방향과 성격을 부여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색채 의식이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 먼저 이제 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언어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자에서의 색은 빛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빛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을 가졌는지는 고전을 보면 월인청강지곡부터 나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빛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석보상절에는 여러 가지 빛의 꼬지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즘에 우리가 보면 색채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서술했던 게 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여자분 중에 하나인데 이 빙어각 이씨가 쓰신 규합청소에 보면은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염색해서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사용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빛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에 색의 전자, 그러니까 아주 색의 원래의 글자죠. 전예해행 초 중에 원래의 글자를 보면 사람 인을 닮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대가 놀거나 또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즐거움이거나 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색을 한자로 분류를 해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사람 인자와 마디절자가 같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색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아낄 색, 날카로울 색, 축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을 아끼는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색을 밝힌다 그러면 꼭 여성을 밝힌다, 마음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인색하다, 물건을 좋아한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조선시대에 아주 하급 관청에 있는 하급 관청에 물건을 다루던 관리들을 색리라고 합니다. 빛색자, 우리 똑같이 색을 써서 색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물건이나 곡물을 모두 수거해서 중앙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거들어 다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색리라고 그러면 저 또 물건 거들어 왔구나. 또 물건을 갖다 줘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 때문에 또 하나의 이 색리가 물건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안 좋게 비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색자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물건을 만드는 조선시대의 기관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장색은 장을 만드는 관청, 미면색은 쌀을 관리하고 면을 만드는 관청, 그 다음에 주색은 술을 담그는 관청,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타락색은 우유, 그러니까 소를 키워서 우유를 채취하는 그런 관청, 이런 거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뜻을 가졌던 것들이 이 색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고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색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인의 전통색이라는 말을 합니다. 원래는 전통이 가진 의미는 사실 과거에 문화가 생성될 때부터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날까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힘들었던 즐거웠던 했든 간에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문화를 누리고 계시는 것까지가 다 전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의 전통색을 얘기하면 꼭 옛날 말을 할까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 전통이라는 거는 과거가 있지 않으면 현재가 없고 그리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안 보이죠. 그런데 과거, 특히 먼 과거 거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고전을 많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초가집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왜 우리나라의 전통 초가집이 되냐면 전통이라는 거는 특히 한 지역에서 그 역사성을 가지고 교류가 적다. 그러면은 이 전통성이 상당히 눈에 띄게 따른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교류가 많다거나 또 빈번하게 문물이 많이 들어왔던 곳은 전통성이 많이 약해집니다. 오히려 범용성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성이 약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긴 역사에서 보면 전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기와집, 초가집, 한복, 그 다음에 늘어진 감나무에 있는 정원들 이런 걸 보고 아주 전통이라고 그러고 또 가마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거 한복 이런 거 또 책동 또는 악기 또 이런 걸 보고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항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역사가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그렇게 물질 문화가 확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성이 많이 묻어나 있는 거죠. 연결되면서. 예,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자연 환경이 형성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 풀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풀로 엮는 집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또 돌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모래와 벽돌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옷도 바꾸고 건물도 바꾸고 먹는 습관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문화하고도 상당히 그 관계가 많아서 그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도 전통색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색은 너무나 넓은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15강 동안에 뭘 할 거냐? 15강의 동안에 할 것은 그 아주 오래된 거. 그 전통색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에 있던 고전색. 어느 시점 이전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 시절은 거의 고전색이라고 합니다. 고전색. 왜냐? 옛날에 교류가 적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고전색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전통성을 이어서 아주 과거의 선조부터 제가 여러분과 살아있는 이 시절까지 연결된 색은 한국인의 고유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팝이 인기가 있고 또 한국 문화가 어디 나가서 아주 아름다운 문화라고 그러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고유색이 그러니까 전통색에 포함되어 있는 고전색이 발전해서 고유의 색이 되고 그것들이 현대문화까지 연결이 되니까 아 한국인들이 이렇구나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번 시간에 그 15강까지에는 주로 개항기 이전에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의 고전색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가 너무 많았는데요. 첫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